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초등 도덕교육 현장 지원 세미나 3주차 9월 14일 강의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슈아 그린의 이중 과정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그 중에서 본격적으로 이중 과정 이론에 해당하는 서로 구분되는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것과 윤리적인 판단을 연결시키는 대표적인 사고 실험, 트롤리 딜레마. 트롤리 딜레마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논문에서 177쪽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핵심적 갈등 원리, 그 직접 인용한 부분 아래에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은 자신이 제시한 이중 과정 이론의 증거로 트롤리 문제라고 하는 익숙한 사례를 제시한다. 필리파 푸트라고 하는 유명한 윤리학자가 제일 처음 제시했던 트롤리 딜레마,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스위치 딜레마와 육교 딜레마, 인도교 딜레마라고도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딜레마에 대한 다양한 변형까지 포함해서 우리 윤리적 사유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예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린은 자신의 이중 과정 이론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이 트롤리 딜레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최초의 신경 영상 실험에서 육교 딜레마와 같은 인신적인 도덕 딜레마와 스위치 딜레마와 같은 비인신적인 도덕 딜레마를 비교하였다. 이렇게 해서 육교 딜레마와 스위치 딜레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 딜레마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우선 보통 많이 처음으로 이야기되는 건 스위치 딜레마이죠. 고장나서 질주하고 있는 선로 위의 트롤리 전차가 하나 있고요. 그 전차의 직진 차선 건너편에는 5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하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멀리서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는 트롤리가 돌진하고 있다는 건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스위치를 조작하면 측선으로 선로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옆으로 트롤리가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빠지는 측선에는 한 명의 인부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스위치를 조작해서 직진하던 트롤리가 옆의 측선으로 빠지게 되면 한 명의 인부 희생,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계속 직진해서 5명 인부의 희생. 이게 스위치 딜레마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상황 묘사라고 할 수 있겠죠. 육교 딜레마는 비슷하면서도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고장나서 돌진하고 있는 트롤리 전차가 있다는 건 기본적인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측선으로 빠질 수 있게 상황이 설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직진하는 선로를 위로 가르지르고 있는 육교, 인도교가 하나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목격한 당사자가 육교 위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육교 위에는 이 사람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덩치도 크고 커다란 백팩까지 메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밀어서 육교 아래로 추락시켜서 선로 위로 떨어지게 하면 떨어져 있는 이 사람과 트롤리가 충돌해서 이 열차는 탈선하게 되고, 그래서 작업하고 있던 인부 5명 희생당하지 않는 상황. 밀어서 떨어뜨리지 않으면 작업하고 있던 5명의 인부가 희생당하는 것이고요. 밀어서 떨어뜨리면
육계 위에 있던 한 명, 그 사람이 희생당하게 되는 상황. 어떻게 보면 한 명이 희생당할 것이냐, 아니면 5명이 희생당할 것이냐, 이 상황에선 공통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 명이 되느냐, 5명이 되느냐, 이 상황을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 스위치를 조작하는 것과 실제로 미는 것,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 딜레마는 지금 인신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퍼스널 하면 우리가 보통 개인적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번역했을 때는 이 두 가지 육교 딜레마와 스위치 딜레마의 차이점이 실감나게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신적이라고 하는 번역어가 보다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는 사례, 그런 측면에서 퍼스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신적, 사람의 신체에 접촉을 가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스위치 딜레마는 단순하게 스위치, 기계를 조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인신적이다. 비인신적인 사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중과정 이론에 기초한 그린의 가설은 전자는 우선적으로 감정과 관련한 뇌의 부분에 관여하는 반면, 후자는 우선적으로 통제된 인지와 관련한 뇌의 부위에 관련할 것이라는 내용이었고, 실험 결과 이 가설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인신적 딜레마는 VMPFC를 포함한 관련 부위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한 활성화를 유발했습니다. VMPFC, 직관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의무론적인 판단을 내리는 부분이죠. 그 다음 비인신적 딜레마는 DLPFC를 포함한 관련 부위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한 활성화를 유발했습니다. 이성과 관련되고 결과주의적인 판단을 내리는 부분이죠. 역시 이번에도 스위치 딜레마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교 딜레마, 스위치 딜레마, 사람들한테 제안하면 아까 1교시에 전형적으로 의무론적 판단 내지는 전형적으로 결과주의적 판단을 내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이 100% 동일한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니고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더 높다는 겁니다. 육교 딜레마 제시했을 때 의무론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사람을 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70% 정도, 반대, 밀어서 한 명 죽이면서 5명 살리는 거, 이건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70% 이상 정도고요. 스위치 딜레마, 오래 생각해보고 결과 계산해 보았을 때 한 명의 희생보다 5명의 희생이 더 큰 희생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명의 희생을 통해서 5명 희생,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결과를 고려하는 판단, 이런 경우에는 설로 바꿔가지고 한 명의 희생 선택하는 찬성의 비율이 70% 이상 정도로 더 높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전형적으로 의무론적이고 전형적으로 결과주의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무론적 판단이라는 건 아까 제가 칸트와 연결시키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칸트, 그의 의무론, 의무라고 하는 걸 문장의 형태로 나타내면 명령문이 되잖아요. 칸트 같은 경우는 조건이 달려있는 가업 명령이 아닌 무조건적인 정업 명령이 도덕 법칙이자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죠. 그 정업 명령 가운데 첫 번째가 보편주의 정식. 네 의지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네가 세운 행위 규칙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행위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인격주의 정식이잖아요. 인간을 한낱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면서 자기 손으로 미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선택이 압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그 서양 윤리에 대해서 학습하실 때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선 이해에 약간 인지적인 부조화가 온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서양 윤리 이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성주의 전통과 경험주의 전통, 이성적 사유를 중요시하는 전통과 경험이라든지 그것에서 수반되는 감정적 선택, 이런 것을 강조하는 선택으로 나누어지는데, 칸트는 이성 계열로 분류하나요? 아니면 경험이나 감정 계열로 분류하나요? 네, 칸트는 대표적인 이성주의 윤리학으로 우리가 분류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의무론을 직관,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직관은 물론 직관에는 이성적 직관도 있을 것입니다. 윤리학 이론 중에서 이성적인 직관, 칸트의 입장을 의무론적 직관주의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앞서 검토했던 것처럼 여기서 직관은 이모셔널한 측면, 정서적인 직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의무론은 이성주의의 전통이 강한데 실제로 실험 결과,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결과를 보니까 의무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이성적 사유라기보다는 직관적인 판단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여러 뇌신경과학자들은 칸트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실제로 이성적인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최초에 직관적으로 도덕적이냐 아니면 비도덕적이냐를 가르는 선택을 한 이후에 그 이후 사후 정당화로서 정교한 이성적 설명을 덧붙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현대 뇌신경과학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칸트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슈아 그린이 썼던 재미있는 논문 제목 가운데 하나가 칸트 영혼의 비밀스러운 농담, Secret Joke of Kant's So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목을 그렇게 하면서 칸트의 주장을 비꼬는 것이죠. 칸트, 네가 이성적 판단이라고 하는 게 현대적인 실험 연구 성과에 비춰보면 잘못된 주장이고, 정서적이고 직관적인 판단 이후에 이성적인 그런 사후 정당화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올바르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뇌신경과학적 설명을 덧붙이면 의무론인데 왜 정서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인지 부조화를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실험 과정을 통해 그리는 우리의 뇌가 지닌 도덕 판단의 이중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자동 설정은 우리의 뇌가 가진 자동적이고 정서적인 반응들로 의무론적 판단을 지지하는 직관에 해당한다. 이 의무론적인 직관은 정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칸트의 주장 내지 윤리학적 전통, 이성주의 전통에서 말하는 이성의 측면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동 모드는 우리의 뇌가 가진 통제되고 숙고된 추론 양식으로 결과주의적 판단을 지지하는 이성에 해당한다. 의무론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해 드렸었는데 결과주의에 대해서는 설명을 적게 하고 넘어간 것이 사실 그린 같은 경우에 이성적 판단의 강조점을 두려고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주의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아마 오늘 3교시 정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 이렇게 구분만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장, 그린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한 새로운 공동통화의 방향 제안. 실제 그린이 커먼 커런시라고 해서 공동통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공유주의 비극과 달리 상식 도덕의 비극은 서로 다른 도덕적 상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마찰하고 갈등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었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선
서로가 공동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타당한 근거 마련이 시급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동통화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린이 실제로 그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 제목에서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안에 소절 가 그린의 이중과정 이론이 가진 시사점 되어 있죠. 한번 지금까지 나누었던 부분을 어떤 시사점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그린이 제시한 두 가지 종류의 도덕적 문제,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도덕적 사고를 정리한 이중과정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린의 이중과정 이론이 가지는 커다란 이론적 공헌은 서로 다른 도덕적 문제에는 그에 알맞은 서로 다른 도덕적 사고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학습했었던 구분되는 두 가지 도덕적 문제와 연결하면 서로 다른 문제에는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공유주의 비극, 직관적 사유, 자동 설정을 통해서 비교적 해결 방식을 쉽게 모색할 수 있다. 상식 도덕의 비극, 과학기술 발달로 통해서 새롭게 일어난 문제들이기 때문에 공유주의 비극처럼 직관적으로 쉽게 문제 해결 방법 찾을 수는 없고 장기간 고민하는 이성적 사유, 결과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겠죠. 수동 모드의 발휘를 통해서 상식 도덕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전형적으로 라고 하는 표현 내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둘은 긴밀히 연결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독자들은 그린이 정서에 기반을 둔 자동 설정이 내리는 도덕 판단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이성적인 측면에 대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평가절하한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린은 자신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자동 설정과 수동 모드는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진다. 자동 설정은 효율적이지만 융통성이 부족한 반면 수동 모드는 융통성이 있지만 충분히 효율적이지는 못하다. 그렇다면 자동 설정과 수동 모드는 각각 어떤 경우에 의존하는 것이 좋을까? 자, 이 자동 설정의 부분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의 경험을 통해서 진화의 결과 우리 두뇌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프로그램화, 세팅화 되어 있는 문제들에 적용하는 것이 좋은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행착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두뇌에 이런 문제 해결 방안들이 세팅되느냐? 그린은 세 가지 정도 방식을 제안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유전자 전수. 첫 번째는 유전자 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밤늦은 시간에 어두운 상황에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땅바닥에 뭔가 길고 구불구불한 것이 있으면 흠칫 놀라가지고 누구나 피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피하는 건 우리의 뇌가 그 굵고 구불구불한 물체를 무엇으로 직관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뱀이라고 판단하는 거겠죠? 우리의 뇌는 직관적으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의 양식이라든지 기제를 두뇌 속에 진화의 결과 세팅시켜줬거든요. 뱀에 물려가지고 희생을 당했던 그런 우리 유전적 조상들의 경험이 우리 두뇌 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문화적 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총기 사용이 합법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기사 보면 총기를 사용해서 한 번에 많은 사람들 인명 피해 입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물론 그 허가받은 사냥꾼, 그 유해 조수를 수렵하기 위한 사냥꾼이라고 하면 집에 총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총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거의 목격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총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위협하려고 하면 우리는 누구나 항복의 의사를 드러내면서 안전한 상황으로 좀 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실제 우리가 경험했다거나 우리 유전적 조상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건 아니지만 문화적인 내용을 통해서 전수되어서 선생님들 초등학교 때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에 대해서 배우면 전쟁에 대한 사파, 사진 이런 것들 속에서 총칼을 들고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침략해서 들어가서 민간인들 살상하고 있는 안타까운 장면들에 대한 묘사, 굉장히 우리한테 조금 생동감 있게 와닿았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전수가 될 수 있고요. 또 사소하지만 중요한 게 개인적 경험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든지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크게 다치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화상이 있잖아요. 기어다니는 그런 아이들 집에 있을 때 식탁 보호를 식탁에 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기가 기어다니는 높이보다 식탁이 높다고 해서 안전하니까 그 위에 끓는 찌개 같은 거 놔두고 방심하고 잠시 다른 일 하다 보면 아기가 식탁볼을 잡아당겨가지고 끓는 찌개가 그대로 쏟아져서 크게 다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다치는 거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물론 작게 다치는 것도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끓고 있는 물주전자, 호기심 가진 아이가 물주전자 부분을 손가락 하나로 가볍게 탁 만져보는 것입니다. 뜨겁고 엄청 아프다는 걸 느끼게 되겠죠. 아, 이거 뭔가 위험한 것이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한번 잘못한 결과 다음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배우게 되는 방식도 있다는 것이죠. 유전자 전수라든지 문화적 전수, 이것은 비교적 긴 세대를 걸친 시행착오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직관으로 새겨져 있는 것이라면 개인적 경험,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직관 속에 어떤 행동, 반응하는 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제안해보고 있는데요. 그림에 따르면 자동 설정은 시행착오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일 때 잘 작동한다. 유전자 전수, 문화적 전수, 개인적 경험과 같은 시행착오의 경험을 통한 학습이 인간의 자동적 인지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정보를 부여해주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 교육하실 때 습관화 이런 내용 중요시 하시잖아요. 그것과도 다 연결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처음부터 능숙하게 하진 못하잖아요. 위험 상황이 왔을 때 직관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딴 다음에 연수를 받잖아요. 보통 부모님께서 많이 연수를 해주시죠. 야단 맞으면서 여기서 깜빡이 놓고 조금 더 천천히 들어가야지. 비가 오는데 왜 빨리 와이퍼를 작동을 안 하니? 여기서는 비상 깜빡이 켜고 잠시 멈추는 게 좋겠어. 이렇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 경험을 축적하고 10년 정도 운전에서 능숙한 운전자가 되면 돌발 상황에서 직관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도 직관이 생길 수 있는 거. UI 사례라고 하면 뜨거운 주전자 만지는 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인도 운전면허 딴 다음에 능숙한 운전자 되는 거, 이것도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 설정이 잘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착오의 경험을 통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대, 우리는 진화적, 문화적, 개인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 즉 친숙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믿을 수 있을 만한 좋은 도덕적 본능이 발휘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인지적 기적에 불과할 것이다. 직관적 판단은 시행착오의 경험이 축적된 문제에서 발휘하는 것이고요. 이성적 숙고를 통한 결과주의적 판단은 친숙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 여기에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 친숙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충분한 시행착오를 통해 직관적으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것처럼 문제 해결 방식을 바란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인지적 기적을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직관, 이성,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성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문제, 새로운 문제가 있는데 이걸 직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인지적 기적을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지적 기적 이것에 대해서 잠시 쉬셨다가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인지적 기적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비친 숙성 문제는 이성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걸 마지막 시간에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